자,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 이건 뭐냐면 가점제를 낮추고 비율을 추첨제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 의미가 뭐냐? 지금 청약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는 계층은 젊은 세대. 그렇죠. 왜? 가점제 베이스로 청약을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받고 우리 젊은 2030 세대는 청약은 뭐 내 생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거를 풀어줄 수 없었던 이유는 반대로 4050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가점 쌓으려고 지난 15년을 무주택으로 내가 했는데 너네랑 우리랑 똑같이 추첨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첨제 비중을 기존보다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첫 번째는 2030 세대들의 주택 매수 대기 수요들이 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과열시키는 게 저희가 설명한 것들에 의해서 뭐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것 때문에 매물이 적고,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마음이 조급한 우리 2030 세대 분들의 매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잠재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청약을 더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동시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50 세대 열받잖아요. 맞아. 근데 그분들한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분양을 안 합니다. 정비사업 같은 거 규제를 완화해서 분양 물량 자체를 늘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고 거기에서 추첨제를 좀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니 해도 대출 규제였죠. 아시겠지만 15억 넘어가면 빵 프로, 9억 넘어가면은 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근데 실제로는 집값이 엄청 비싸니까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뭐 30%, 40% 요거밖에 안 되는 규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살 수가 없었죠. 거기에다가 DSR까지 적용을 시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거를 대폭 완화해주겠다 이겁니다. 지역 무관 70%라고 되는데 이 70%라는 거는 LTV를 말해요. LTV는 집값 대비 담보대출 얼마나 해줄 것인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이면은 3억 5천까지. 그러니까 내가 1억 5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생애 최초다. 그럼 80%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풀린 유동성이 얼만데, 저희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경제 공부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돈을 안 푼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인데 그나마 그게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았던 게 대출 규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버리면 이러다 진짜 서울 집값 100억 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DSR은 그대로 둡니다. DSR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LTV,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은 풀어주지만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그대로 봐서 차주가 건전하게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 안 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 주택 가격 기준으로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고 뭐 9억에서 10억 사이는 뭐 20%만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15억 넘는 것도 70% 해주겠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끌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되고 현금 된다 해서 들어가면 그나마 지금 맨 위에서 상단에서 지금 가격을 눌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날아갈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DSR만 본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 LTV 규제, DSR 규제 같이 하니까 집값에 얼마 요것도 보고 당신의 소득 요것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소득이 되는데 집을 못 사게 막는 거는 답답하다. 나 집 사고 싶은데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DSR은 그대로 두고 LTV를 완화한다는 거는 일부 합리적일 수 있지만 다만 우려되는 건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풀려있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게 될까봐 그런 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소득이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실 수 있겠죠. 특히 내가 젊은 신혼부부인데 맞벌이해서 소득은 좀 돼요. 내가 쌓인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와야만 집을 살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시장 안정화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하겠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살고 2년 더 살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한 번 갱신할 때 5%밖에 인상을 할 수 없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5% 증액하는 거. 신고제는 그냥 신고만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없앨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자리를 잡고 이걸 또 데이터로 쌓아서 명확하게 과세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취지를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없애겠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원복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복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 작가님 채널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그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거 베이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폐지하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으면 당장 이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 기존의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에 대해서 5%만 인상하는 임대인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왜냐면 이거를 안 하려고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집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부산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임대인 그거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임차인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제가 나가드릴 테니까 돈 1,000만 원 주세요. 네, 안 그러면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임차인은 임차인들 입장에서, 임대인은 임대인들 입장에서 법으로 이런 게 정해지다 보니까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하고 이제 막 그 물고 물리는 두뇌 싸움을 하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완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한 거고 그게 이 기존 임대차 입법을 그대로 준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정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 절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그대로 쭉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는 뭐냐면 등록 임대사업자로 그 해당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등록을 하면 임대차 3법을 그냥 계속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씩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존 임대차법하고 또 약간 다른 게 기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한번 들어왔던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시세에 준하게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즉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무조건 직전 임대료의 5%밖에 증액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들어올 수도 없죠. 그렇죠. 임대인이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럼 이걸 왜 하냐? 정부에서 만약에 임대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그냥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돈이 몇 억이 들죠.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걸 어떤 정부가 자기들 예산으로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하고 파트너십을 맺자는 거거든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 취지로 운영됐던 게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된다 해서 이전 정부에서는 아예 없앴죠. 지금 임대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지금 월세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럼 5% 증액 임대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주체인 등록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전처럼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평, 25평 그거 아래에 되는 주택들만 등록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너나님 저 일기신도시 정비사업 빨리 되면은 저 거기 들어가서 청약 우선권 받을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로 살아야 되냐? 전세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장님 여기 등록 임대사업자 전세 임대 물건 없어요? 이렇게. 왜? 내가 거기 살면은 사는 동안 계속 5%만 해당이 되니까. 또 동시에 주택을 뭐 2개, 3개를 갖고 있는데 팔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를 나는 전세금 올려받는 게 뭐가 중요해. 난 지금 이거 팔 수는 없고 어쨌든 오래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등록임대사업자로 오히려 그 물건을 등록임대로 등록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타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주택매매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나왔던 게 정작 외국인들은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겠다. 기타는 다들 이제 이견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신문기사를 보시든 뭐 아니면 다른 콘텐츠를 보시든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일부를 뭐 더 자세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지 빠지는 사항은 없을 거예요. 좀 내용이 길었지만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을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이 다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집값 오를 일만 남았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넣었습니다. 네, 이게 이거잖아요. 중요하지. 네, 이게 중요하지.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부동산 관련 기사들 들어가고 댓글을 몇 개 봤어요. 쭉 봤는데 이런 댓글들 많더라고요. 야, 이제 30년 넘은 거 안전진단도 안 해? 구축 아파트 터지겠네? 막, 벌써 이제 얘기해. 이제 줄 서. 우리 집 40년 넘었으니까 여기 먼저 합시다. 사실 대부분 의견은 이런 게 많았어요. 결국 올라갈 거란 얘기잖아. 진짜 그렇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 나옵니다. 14년 전 기사입니다.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고요. 그때 당시에 공약사항이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하나 따왔어요. 공약 있죠? 취득세율이나 등록세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민간주택 건설 및 분양 활성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좀 전에 댓글 다셨던 분들이 했던 생각 같은 게 여러분들도 드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같은 인풋값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아까 나연님이 얘기한 저 시기가 그러니까 저 당시에 다들 지금처럼 이제 집값 더 폭등하겠구나. 그 당시에 사실 저도 막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가지고 그걸 되게 마음 상처를 많이 입고 부동산 공부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시작할 때인데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막 언론이나 이런 강의를 강사들이나 다 올라갈 거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서프라임 터지고 한 4년간 뒤졌죠, 진짜. 유례가 없죠. 정말 반토막 났어요. 아니, 이게 다 양도세 완화되고, 중부세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재건축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건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근데 그 재건축하는 단지들도 미분양 많이 났어요. 서울도. 그때 재개발해가지고, 뉴타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재개발 완전 막. 그럴 거예요, 아마. 특히 여기 무주택자분들 되게 많이.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막.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게 매매가의 그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 초록색 점선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아요. 초록색 점선이 수도권 매매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집값이라는 걸 수도권 집값 위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명박 정부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예요. 2013년 2월까지 5년 동안 처음 1년 올랐네요. 처음 1년 올랐죠, 초반에. 맞아, 처음 1년 올랐어요. 왜냐면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랑. 뭐 재건축 풀어준다더라, 우리 집도 30년 넘었는데 막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벌써. 있는데요. 그렇게 짧게 볼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보면 초반에 올라갑니다. 저때 사는 사람 다 뒤진 거예요. 그랬다가 한번 푹 빠지죠? 야, 지금 너무 싸다. 야, 16억이겠나? 그죠? 그때 그 맞죠, 이거.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데드캣 바운스 나온 거죠.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싼 상태에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아지니까, 어반 말대로 진짜 뒤진 거지, 이제. 이렇게 쭉.
임기 끝날 때까지 이제 쭉 죽은 거예요. 맞아.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정책 해설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막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뭐 여기가 올라간다, 막 이제 뭐 여기는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가 뭘까, 그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랑 현실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느낀 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값 잡는 정책이었죠. 지난 5년 동안. 그동안 정부에서. 그죠? 그걸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집값 잡히겠네 라고 이해가 쉽게 되는 정책들이었어요. 근데 효과는 어땠죠? 현실은 정반대였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공약들을 보면 집값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 정책들인데 이 정책하고 똑같은 정책을 썼던 14년 전 정부는 집값이 정말 유례가 없이 안정됐던 그 5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념이랑 현실이 다를 때가 많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섣부른 예측이나 설레발보다 더 중요한 게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 씨, 대박이다. 설레발 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뭐 내가 내 집 마련 못했고 지금 좀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에 내 통념상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또 걱정하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나 너바나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매번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시류를 타면서 판단하려고 맞추려고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부자 되는 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 나데이 법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세상이 A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B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뇌피셜이 틀렸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인생을.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제가 처음 이제 부동산 시장에 공부하고 뭐 할 때 이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올라가겠지. 많은 분들이 되게 실패하는 건 뭐냐면 집값을 결정한다는 틀린 원칙을 갖고 그 신념을 갖고 뭔가 올인했을 때, 근데 현실은 그 신념과 반대였을 때는 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지금 정부에서 문재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집값 잡을 거다, 파세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규제하니까 집값 떨어지지 라고 믿고 하셨던 분들은 되게 지금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맞아. 팔았던 분들은. 네. 지금 규제 완화되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베팅하는 분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제가 발견한 나대의 법빈은 뭐냐면 그 전에 A, 내 관념은 규제 완화하면 집값 올라가고 규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 라는 거였는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강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문재정부나 노무현정부처럼 사실 집값은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떨어졌다. 네.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니까 이제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거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건 모르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뭐였냐면 B는 규제와 집값은 상관관계가 많진 않다. 제 경험상 규제를 되게 강화한다고 해서 뭐 집값이 뭐 잡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거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저희가 바로 겪었잖아요. 그죠? 네. 뭐 여기도 뭐 중간에 나오죠. 리먼 사태 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리먼 사태 때문만에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이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런 거에 일일비하지 않고 본인이 좀 중요한 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은 시장을 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수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잃지 않을 것 같고 얘 앞으로 가격은 가치 있는 게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 거 정도를 판단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근데 라인님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부동산에 접근하고 공부하실 수 있을까를 관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너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랑 현실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따를 수 있는 그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맞게끔 흔들리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거라는 거였고요. 그 원칙은 무리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8년 정도의 무주택이었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제일 베스트였지?를 보니까 청약하셨던 분들, 기다리다가 청약받았던 분들이거든요. 아니면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미분양 매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그 분들이 미분양을 살 수 있었던 거, 그거는 꼭 안 사고 그건 자기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너무 비싸니까 나 안 살래. 치면 아까 너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위치면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적정한 가격이구나를 볼 수 있는 그 정도 관심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내 집 마련 안 하셔도 돼요. 또 반대로 나는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내 인생에서는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다. 나는 여기에 매몰돼서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내 직업적 커리어를 쌓거나 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는 상태라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각자 개개인의 원칙을 가지고 이 외부 환경을 바라보셔야지 이 외부 환경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할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부동산 유튜브, 블로그, 신문기사 이런 거 찾아보면서 불안해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너바나님하고 코크님하고 같이 이 방송을 만드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콘텐츠 다루는 사람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사람들한테 자기들 원칙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통념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완전 집값 띄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봐야 알고 뚜껑 열어봐야 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만의 내 집 마련 원칙을 가지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방송 이거 도움 되세요? 어제 저희가 집에 가가지고 모든 정책 자료집이랑 신문기사랑 막 다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좋아요 한번 제가 이거 얘기해야 돼요. 제가 코코님 없으니까 힘드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